2010년 10월 15일 바람이 갑자기 쌀쌀해진 밤, 목포 경찰서로 여동생이 귀가하지 않았다는 신고가 접수됩니다. 경찰은 이어서 그 실종자의 마지막 휴대폰이 꺼진 목포 터미널, 집 근처 주변을 중심으로 수색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전남 목포시 상동의 한 체육공원에 위치한 산책로 옆 배수로에서 바닥에 덩그러니 떨어진 여성의 옷가지가 하나 발견됐고, 이상함에 그쪽으로 가까이 갔을 때 경찰이 마주한 건 귀가하지 않았다던 여성의 참혹한 시신이었습니다. 당시 여성은 하의 전체가 맨몸으로 다 탈의가 된 상태였고, 웅크린 자세로 한쪽 다리가 포개져서 엉덩이 쪽이 보이게끔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의 곁에서 소지품이나 신발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누군가 분명 심한 폭력과 함께 성폭행을 시도했고, 그 후에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보였지만 범인을 추정할 만한 단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살해된 여성은 누구일까? 그리고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피해자는 22살이었던 김여인. 마지막 순간 22살 여성이 감당할 수 없을 잔인한 폭력이 가해졌습니다. 발견 당시 김여인의 이마와 눈, 그리고 광대뼈 주위는 물론 시신의 여러 곳에서 폭행의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실제로 시체 검안서를 보게 되면 의사분이 두부 외상 추정이라고 처음에 적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김여인의 사망 원인은 두부 외상이 아니었습니다. 사망 사인은 경부 압박 질식사였어요. 그런데 왜 의사는 처음에 두부 외상 추정이라고 적어놨던 걸까? 그만큼 김여인의 얼굴과 머리에 손상이 많았다는 거예요. 김여인은 무차별적인 폭행 이후 목이 졸려 사망했다. 그런데 일반적인 교살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탄력성이 있어 웬만해선 부러지지 않는 목 깊숙한 뼈까지 다 부러져 있었어요. 사망 당시 이 김여인의 혀끝이 돌출돼 있었습니다. 이거는 그만큼 범인이 강한 압박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서 일반인은 만져보기도 힘든 안쪽에 있는 뼈가 부러졌고, 그걸 계속 힘으로 밀어 올렸기 때문에 혀끝이 밖으로, 마치 목을 맨 사람이 혀끝이 나오는 것처럼 나왔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하게 목을 졸랐다. 김여인의 사망 추정 시간은 밤 11시 30분에서 12시 사이. 김여인은 사망하기 5시간 전인 2010년 10월 15일 밤 11시 10분경 자신의 2살 터울 언니에게 문자를 했습니다. 언니, 어디야? 나 지금 집 근처에서 술 한잔 하고 있어. 넌 어디야? 나 아르바이트 대타 갔다가 끝나고 지금 집에 가고 있어. 나 지금 공원길로 가고 있으니까 금방 봐. 별다를 거 없는 평범한 문자를 주고받은 거예요. 하지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이 문자를 마지막으로 김여인은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장소는 아르바이트 장소와 집 중간쯤으로 걸어갔을 때 약 13분 정도가 걸리는 거리. 김여인은 분명 집으로 가던 도중에 짧은 시간에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건 발생 3일째 범인을 쫓을 단서가 없어 막막하던 그때 목포 갓바위 근처 해안가에서 바닷물이 빠지며 의문의 여성 가방 하나가 발견됐습니다. 해안가 쓰레기를 수거하던 공공 근로자들의 눈에 띈 평범해 보이는 가방 하나. 지퍼가 반쯤 열린 채 발견된 그 가방 안에선 배터리가 분리된 채 발견된 휴대폰부터 바지하며 속옷, 스타킹에 지갑까지, 그리고 그 지갑 안에는 김여인의 신분증이 발견됐습니다. 즉, 김여인의 물건은 확실하지만 원래 가방 안에는 없었을 물건들이 발견된 거예요. 범인이 만졌을 법한 중요한 단서들. 하지만 안타깝게도 바닷물에 며칠이나 잠겨 있었기에 여기에서도 어떠한 범인의 흔적 발견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저 한 가지 추정해볼 수 있는 건 가방이 발견된 곳이 옆에 다리 아래 으슥한 공간이었어요.
여기가요, 물이 다 차면 펜스 아래까지 꽤 많이 이제 높게 물이 차오른대요. 물이 많이 차오른 상태에서 범인이 물 위로 가방을 버린다? 던진다 하면 이 가방이 다리 아래에서 발견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물의 흐름이라는 게 있는데 절대 이곳에서 발견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각이 안 나온다. 그런데 가방이 이 다리 아래에서 발견됐단 말이에요. 이 말은 물이 많이 빠져 있을 때 이 범인이 옆에처럼 펜스를 넘고 이 다리 안까지 내려와서 버려놓고 갔다는 거예요. 고로 이 범인은 이 장소를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시신이 발견된 사건 현장에서 가방이 발견된 곳까지의 거리는 차를 타고 약 8분, 걸어서 37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범인은 살해 후 바로 이곳에 가방을 유기한 걸로 추정되는데, 범인은 가방이 발견된 목포 국립해양문화재 연구소 근처에 이곳 지리를 잘 알고 있는 사람. 사건 현장에서도 발견된 가방에서도 범인을 쫓긴 힘들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하의가 벗겨진 채 발견된 김여인의 시신뿐인데 바로 부검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부검 과정에서 중요한 단서가 하나 발견됐어요. 김여인의 손톱 밑에서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남성의 DNA가 검출된 겁니다. 정액은 검출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김여인의 몸 속에서 그리고 손톱과 가슴 부분에서 한 명의 DNA가 발견됐습니다. 숨진 김여인의 몸 3군데에서 발견된 한 남자의 DNA. 피해자의 손톱 밑에 가해자의 DNA가 묻어 있었다는 건 이 가해자가 성폭행을 시도했을 때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했다는 걸 말해준다고 해요. 경찰은요, 사건 장소가 풀도 많았고요, 돌, 흙도 많았어요. 하지만 피해자 김여인의 몸에는 돌에 쓸리거나 풀이 많이 옷이나 몸에 붙어 있었다거나 이런 게 크게 없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시신에 폭행의 흔적이 다수 남아 있었어요. 그렇다면 범행은 이런 길바닥이 아닌 사건 현장에서 가까운 실내 장소가 있었다는 건데,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는 진짜 뭐가 없었거든요. 그렇다면 딱 하나, 차밖에 없죠. 차에서 범행이 이루어졌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집으로 귀가 중이었던 피해자를 범인이 강제적으로 차로 납치한 거예요. 그리고 바로 차 안에서 성폭행을 시도했는데 피해자가 엄청 저항을 하네. 그래서 막 때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피해자가 죽어버렸네. 아이씨, 어떡하지? 아이씨, 모르겠다. 그래서 그냥 공원 배수로 쪽에 유기하고 얼른 도망가 버린 것 같다. 계획적이었다면 공원 옆 배수로에 떡하니 시신을 두고 가진 않았겠죠. 뻔히 금방 시신이 발견될 텐데. 우발적으로 살인까지 이어졌고 놀란 범인이 그냥 그렇게 도망간 게 아니었을까라고 처음에 경찰은 추정을 했어요. 하지만 이에 대해 법의학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김여인의 머리에 긁힌 상처와 오른쪽 손등에 긁힌 상처 등등 여러 곳에 긁힌 상처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상처가 차 안에서는 날 수 없는 상처란 말이에요. 시신이 발견된 곳이 조금은 정돈되지 않은 야외였어요. 이곳에서 난 상처로 보이는 거예요. 거기다 그 상처가 죽은 후에 난 게 아닌 죽기 전에 난 상처. 차 안에서 죽이고 시신을 유기하면서 긁힌 흔적은 아니라는 거죠. 풀밭 이런 곳에서 피해자를 제압했다면 피해자는 강하게 저항을 했을 것이고 그 저항을 막기 위해 범인은 피해자의 두 손을 강하게 발로 누르던지 눌렀겠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피해자의 양손 등에는 바닥에 돌이나 이런 거에 의해 긁힌 자국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법의학에서는 아무래도 제압 당시에는 차가 아닌 풀밭 같은 곳에서 제압을 당하지 않았겠나. 우선 제일 중요한 DNA가 나왔습니다. 바로 경찰은 사망한 김여인의 전 남자친구부터 한 번이라도 김여인과 연락을 한 사람,
아르바이트를 같이 했던 사람, 학교 동아리 같이 했던 사람부터 아는 지인들, 가족들 다 DNA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일치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도대체 범인은 누구지? 여기서 하나 드는 의문점이 시신이 발견된 곳이 전남 목포시 상동의 체육공원에 위치한 산책로 옆에 배수로였어요. 체육공원이었단 말이에요. 산책로 옆. 그냥 생각했을 때 아무리 시간이 저녁이었어도 산책로면 사람들이 좀 오갔을 텐데 목격자가 하나도 없었나? 범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집중적으로 구타했습니다. 사람들이 산책하는 공원에서 어떻게 범인은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 피해자를 그토록 잔인하게 구타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실제 시신이 발견된 곳 근처에 2층 주택도 있었어요. 피해자는 범인에게 끌려가면서라든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소리 지를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피해자는 소리 하나 내지 못했습니다. 왜 소리도 못 지르고 도움을 요청하지도 못했던 걸까? 실제 김여인의 눈이 시퍼랬어요. 그렇다면 이쪽 눈이 크게 충격을 받았다는 건데 눈이 시퍼래질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는데 의외로 멍이 든 쪽 피부는 깨끗했습니다. 전문가 말로는 이런 형태로 눈이 시퍼래지려면 때리는 물체가 부드러운 물체여야 된다고 해요.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 손바닥, 이 부분으로 눈을 탁 치게 되면 이 눈 주위 피부에 손상 없이 눈에 멍만 나오게 된대요. 아무 생각 없이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남자가 툭 튀어나와서 김여인의 눈을 손으로 팍 친 거죠. 그 순간 의식을 잃었거나 정신이 없어지면서 도와달라, 해달라 소리를 칠 정신도 없었을 거고 자기가 지금 무슨 상황인지조차 파악하지 못했을 겁니다. 실제로 사건 당시를 본 목격자는 없었어요. 다만 이상한 소리를 들은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 시신이 발견된 공원 근처 2층 집에 살고 있었다는 한 남자. 이 남자 말로는 자기가 그날 밤 11시쯤에 집에 들어와서 씻고 이제 컴퓨터 좀 하다가 자려고 컴퓨터 앞에 딱 앉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밖에서 짧은 외마디 여자 비명 소리가 들렸다는 겁니다. 딱 한 번 외마디 이렇게 들리다 마니까 당시 남성 입장에서는 어린 학생들이 장난치다가 낸 소리인가 보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남성이 외마디 비명을 들었다던 그 시각이 김여인의 휴대폰 신호가 끊긴 시간과 딱 비슷하네. 거기다 당시 이 남성은 그 비명 소리가 가까이서 들린 게 아닌 약간 먼 곳에서 들리는 것 같았다라고 말을 했어요. 저쪽 큰 나무 쪽에서 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그런데 딱 이 목격자가 지목한 큰 나무 쪽이 김여인의 시신이 발견된 배수로 쪽이네. 아무래도 시간대도 그렇고 날짜도 그렇고 이 남성이 들었다는 외마디 여성의 비명 소리는 김여인이 질렀던 소리일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외마디 비명 혹시 앞서 말씀드렸듯이 갑자기 숨어 있었던 범인이 툭 튀어나와서 피해자의 눈을 팍 친 거죠. 끌고 가려고. 그 순간 놀래서 우리가 놀래면 외마디 비명 나오잖아요. 너무 놀래서 이때 김여인이 소리 질렀고 그 순간 납치라든지 어떤 게 이루어졌던 게 아니었을까. 제가 여러 번 사건을 다루면서 언급을 했었는데 이 범인의 심리가요. 만약 내가 이 피해자와 아는 사이다, 가까운 사이다 하면 이 피해자가 발견되고 신원이 확인되면 내가 잡히는 건 식은 죽 먹기일 거 아니에요. 난 피해자와 가까운 사람이니까 더 빨리 내 쪽으로 경찰이 쪼여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범인 입장에서는 이 피해자의 신원을 어떻게든 모르게끔 숨기거나 훼손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지인, 면식범일수록 피해자의 흔적을 더 지우기 위해서 유기하는 방법을 더 잔혹하게 쓰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얼굴을 모르게끔 불에 태운다거나 머리나 손발을 잘라 신원을 모르게 한다거나 피해자의 신원이 밝혀지면 자기도 덩달아 걸리니까. 하지만 반대로 이 경우는 공원 근처 배수로에 그대로 두고 갔어요. 당시 일부 개발 중이긴 했지만 나름 공원의 모습은 다 갖춰져서 다니는 사람도 좀 있었고 시신이 발견된 곳 바로 옆에는 도로였습니다. 주택까지 있었어요. 금방 시신이 발견되는 곳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곳에 범인이 시신을 두고 갔습니다. 실제 경찰도 수색하고 얼마 안 돼서 바로 시신을 발견했거든요. 면식범이라면 어떻게든 시신을 숨기려고 했을 텐데 이 범인은 그대로 시신의 신원이 밝혀져도 나 찾기 힘들걸? 이라는 식으로 두고 갔어요. 이 피해자 김여인과 나는 모르는 사이야 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 아닐까요? 실제로 김여인의 주변 사람들 모두 DNA 검사를 했지만 일치하는 사람 또한 없었죠. 거기다 당시 공원길로 향하는 김여인의 모습이 CCTV에 찍혔습니다. 옆에 모습인데 이때 보시면 김여인의 뒤를 쫓아오는 사람 없어요. 쭉 혼자 걷고 있었습니다. 즉 이 범인은 김여인을 애초부터 노리고 쫓아온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범인이 사건 현장에 무슨 이유로 있었고 우연히 혼자 걷고 있는 김여인을 본 거죠. 이 범인 김여인과 관계가 있는 게 아닌 이 장소와 관계가 있는 게 아닐까. 그 저녁 시간에 그 범인은 왜 그 장소에 있었을까. 사건이 일어나던 날 밤 김여인의 시신이 유기된 배수로 근처에서 수상한 차 한 대를 본 목격자가 또 있었습니다. 한 아저씨가 운동한다고 저녁에 쓱 지나가다가 이상한 차 한 대를 봤는데 김여인의 시신이 발견된 배수로 바로 옆 자갈밭 공터에 세워져 있었다는 어두운 색깔의 중형 승용차. 그런데 이 차가 좀 이상했던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컴퓨터 하다가 여자의 외마디 비명소리 들었다는 목격자. 이 목격자는 밤 11시에서 12시 사이에 그 소리 들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공원 근처에서 운동하고 있었던 이 아저씨 또한 밤 11시 반에서 12시 사이에 똑같이 여자의 외마디 비명소리 들었다는 겁니다. 운동한다고 김여인의 시신이 발견된 배수로 쪽으로 막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아! 그래서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탁 돌려보니까 어두운 색 중형 승용차 한 대가 그 차가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딱 그 타이밍이 그 차 뒷좌석이 문이 거의 반쯤 딱 닫히는 타이밍이었는데 그때 얼핏 여자의 다리가 차 안으로 슥 들어가는 걸 봤다는 겁니다. 그 후에 이 의문의 차는 출발 안 했고요. 그냥 이 자갈밭 공터에 그냥 그대로 세워져 있었대요. 그래서 이 아저씨도 뭐 별일 아닌가 보지 하고 그냥 운동하던 자기 길로 그냥 가신 거예요. 혹시 그날 밤 이 아저씨가 본 여자는 숨진 김여인이 아니었을까요? 또한 비슷한 시간 이 의문의 차 곁을 지나갔던 택시가 또 있었습니다. 이상한 차가 이렇게 서 있으면 그 곁을 택시가 쓱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모든 차에 블랙박스라는 게 있잖아요. 그 택시의 블랙박스를 보면 바로 그 차 번호 알 수 있겠네. 그래서 바로 경찰이 그 택시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너무 늦게 간 거예요. 사건의 그날 블랙박스 영상이 자동으로 다 삭제가 된 겁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 택시기사분이 중요한 단서 몇 가지를 기억해내셨어요. 택시기사분은 그때 수상한 차량의 뒷트렁크에 은색의 나비 모양 스티커가 붙여 있었고 차량 번호 67을 기억해낸 거예요. 그런데 이 차 트렁크에 은색 나비 모양이나 이런 스티커를요 그닥 그렇게 나이 드신 분들은 많이 안 한대요.
한다고 해도 동호회 분들이나 이때 사건 당시는 약간 20대에서 30대 층이 많이 차에 스티커를 붙였다고 해요. 그리고 범행이 되게 계획적인 범죄는 아닌 걸로 추정이 돼요. 약간 시신이 유기된 것도 그렇고 뭔가 급하게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듯한 느낌이 강하게 있거든요. 아무도 없는 어두운 길을 여자 혼자 걸어가네. 저 여자 좀 어떻게 해볼까? 그래서 갑자기 공격. 전문가들은 분노, 보복, 강간범들은 즉흥적이고 폭력적이며 또래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는 경향이 많다고 얘기했습니다. 본인의 욕구가 곧 범행 동기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누구인지는 그닥 중요하지 않다고. 피해자가 20대였잖아요. 범인 또한 20대에서 30대 초반이지 않을까. 경찰은 트렁크에 나비 모양 스티커를 붙인 차 번호 67이 들어간 전국의 중형차 소유주를 다 조사, 그들의 DNA를 일일이 다 채취하고 범인의 DNA와 비교했습니다. 1000여 명의 사람들을 비교했는데 일치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시신이 발견된 곳은요, 일어난 곳은 시신이 발각될 가능성이 높은 곳이었습니다. 시신이 유기된 곳 바로 옆에는 주택까지 하나 있었어요. 그런 곳에서 자기 욕정을 참지 못해 발각될 위험을 감수하면서 이 범인은 범행을 했습니다. 욕정을 참지 못해 물불 안 가리고 이런 짓을 할 정도라면 이 범인, 이 남자, 이번 한 번으로 범행을 끝냈을까요? 거기다 범인 입장에서는 이 강간 살인 사건이 성공했단 말이에요. 경찰이 나 못 잡고 있네. 아싸. 또 하지 않았을까? 혹시 전에도 이런 전적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고요. 처음이자 마지막 범행은 아닐 것 같은데. 그리고 사건 당일 저녁 10시 30분쯤 김여인의 시신이 발견된 배수로 근처에서 수상한 남자를 본 목격자가 또 한 명 나왔습니다. 이 목격자분이 이제 배수로 근처에서 조그만하게 운동기구가 있어서 옆에 기구에서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때 시간이 너무 늦었다 보니 아무도 없었대요. 진짜 엄청 간혹 한 명씩 길만 지나가고 어두운 저녁에 이 목격자 혼자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무슨 남자 한 명이 모자를 푹 눌러쓰고 운동은 안 하고 배수로 쪽 길가를 기웃기웃 거리더라는 거예요. 누구를 기다리는 것 마냥. 누구 오나 안 오나 어두운 골목길 길가를 쓱 보고 또 가만히 있다가 또 쓱 보고. 그래서 이때 목격자분이 저 남자는 운동도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그 남자와 목격자밖에 없었으니까 딱 눈에 띄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다음날 그 남자를 봤던 그 배수로 쪽에서 여자 시신이 발견됐다 기사가 뜨고 하니 바로 어제 내가 봤던 남자! 그 남자가 바로 생각이 나셨다고 합니다. 이 목격자분이 본 범인의 얼굴 또한 대략 한 25살에서 26살 정도 보였다고 해요. 모자를 깊게 눌러 쓰고 있었고 몸이 뚱뚱하지 않고 너무 마르지도 않은 덩치가 평범했던 그녀가 사라진 밤 11시 30분부터 시신으로 발견된 새벽 4시 30분까지 약 5시간 동안 그녀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전문가들은 2010년 10월 범인은 시신이 발견된 곳 근처 김여인의 가방이 발견된 곳 해안가 반대편에 살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했습니다. 즉 사건 현장 3에서 5km 이내에 거주하고 있었을 것이다. 범인에게는 피해자가 그저 자신의 욕구를 풀 하나의 대상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는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친구이자 가족이었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12년 동안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조금 늦더라도 꼭 범인이 잡혀서 피해자 그리고 피해자의 가족들의 한이 조금이나마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목포에서 벌어진 여대생 살인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